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팡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이 치열한 경쟁과 논란 속에 마무리되며 최종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민주당 제주도지사 최종 후보를 모시고 경선 과정의 쟁점과 의미를 짚어보고 본선을 앞둔 전략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입니다. 본 경선과 결선을 뚫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결정된 위성권 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패널로 저희 협약 언론 사사를 대표해 윤철수 헤드라인 제주 대표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너무 치열했습니다. 우선 최종 주자로 선정된 소감 먼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지지와 성원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없습니다. 치열한 경선 과정을 함께해 주신 문대림 후보와 오영훈 후보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들은 그리고 우리 민주당 당원들은 제주의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제주의 통합, 민주당의 통합을 선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은 어렵고 경제는 힘듭니다. 자영업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어려움을 돌파하고 제주의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 저 위성군을 선택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선택한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요일 저녁에 결과를 듣고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함께 TV를 보지 말고 혼자 보라고 하더라고요. 아, 혼자? 예. 네, 그래서 혼자 봤습니다. 캠프 안에 네, 별도의 공간 안에. 별도의 예. 공간에서 혼자 보고 예. 그리고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나가서 이제 지지자들께 인사드리고 악수를 했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뭐 도움 주신 분들께 이제 전화도 받고 전화도 드리고 했습니다. 이 결과 어느 정도 좀 예상했습니까? 예, 저는 이제 그 결과를 당연히 제가 승리할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출발을 했던 거고요. 정치라는 것은 이제 대의와 명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영훈 도정에 대한 평가에 냉혹한 민심의 소리를 듣고 있었고, 또한 이제 문대림 후보께서는 이제 사실 2년밖에 되지 않은 그것에 대한 무리함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는데요. 그런 과정 안에서 삼선 중진으로서 제주 정치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도민들의 평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초반 지지율 쉽지 않았습니다. 좀 상대 후보들이 좀 감점을 안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측면도 있었고, 이번에 좀 승리하게 된 원동력이 있다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감점 또한 이제 룰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이고요. 그렇죠. 그 룰을 이제 변경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에게 있어서 그런 감정 조항이 되어진 것은 자기 정치력이나 정치 활동에 대한 평가가 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평가도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감점의 덕을 보긴 했지만 또 결과는 또 감점만의 결과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오영훈 지사와의 연대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좀 도움이 됐다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민주당 당내 경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한 팀을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고, 그 과정 안에서 오영훈 후보가 저를 지지해 줌으로써 이제 그 과정을 넘어설 수 있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경선이라는 것은 원팀을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의 그것 또한 정치적 능력과 정치적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영훈 지사 얘기가 좀 나왔으니 말인데 본 경선 후에 좀 몇 번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날 만난 사진을 아예 공개적으로 올리기도 했는데 네. 당시 좀 어떤 이야기 오갔는지 좀 공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날 이제 성산포 그 대수삼봉에 오씨 입도 묘제가 있습니다. 예, 예. 그 묘제에 이제 참석을 저는 국회의원 출마할 때부터 지금까지 매 하고 있었고요. 아, 예. 그날 이제 거기 갔는데 오 지사도 이제 나중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같이 사진을 찍고 오후에 사전에 이제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오후에 만납시다 하고 헤어졌고요. 오후에 이제 그 모 식당에서 신제주의 모 식당에서 예. 만나서 이러저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나눈 얘기는 오영훈 도정의 그 성과와 그리고 또 이제 오영훈 도정의 이제 평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예, 뭐 저는 이제 오영훈 도정의 성과에 대해서 우주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UAM이라든가 이제 미래 먹거리를 찾아가려 했던 오영훈 지사의 노력 그리고 이제 건강 주치 그다음에 제주가치 돌봄 등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난 그 성과에 대해서 앞으로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섬식 정류장, 뭐 양문형 버스로 대별되어진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서는 좀 나는 이제 개혁을 좀 해야 되겠다. 뭐 칭다오 노선 이런 노선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혁과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지사도 그에 관련되어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야기는 없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그 오지사의 당부는 오영훈 도정을 좀 정당하게 평가하고 그 성과는 좀 계승해 달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가벼운 자리인가 했더니 좀 무거운 자리였습니까? 네, 뭐 그 전에 뭐 그 몇 차례 전화 통화도 했었고요. 했었고? 제가 이제 경선 과정에서 그 경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이제 우선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영훈 지사께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제 그러면 언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네. 잡았던 것이고요. 문대림 후보도 마찬가지로 제가 경선 끝나자마자 전화를 드려서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뭐 이제 문대림 후보께서도 저에게 이제 고생했다, 잘해봐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후유증이 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제 발표 다음 날 원팀 선언식이 있었긴 했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질까에 대한 좀 고민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경선이 치열한 이유는 그 두 분 후보 다 마찬가지로 제주를 정말 발전시키겠다는 정말 나만의 방식으로 예. 일을 잘해보겠다는 그 진심에서 전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심이 저는 그 진심을 믿는 거고요. 그 진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가나면 어려운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에 이제 문대림 후보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누고 서로의 공약 그리고 서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좀 이렇게 털어내고 예. 또 한편으로는 뭐 저의 이제 뭐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들을 원만히 풀어내는 이제 무난한 성격, 완만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잘 수용하고 해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윤철수 대표께서는 이번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경선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까 그 위성권 후보께서 감점만의 결과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동의는 합니다. 여러 가지가 변수가 있었는데 물론 가장 큰 변수가 감점 변수였던 거는 사실이었고요. 예. 여기에 오영훈 지사의 그 지지 표명이 좀 힘을 더 붙였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저는 뭐 한 가지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위성권 후보의 표심의 확장성 예. 이게 제대로 작용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번에 승부처를 물론 그 3월 그 본경선 그 시점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입니다만은 저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2월 설 직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 예. 네, 여기에서 위 후보가 3강 구도에 안정적으로 안착한 게
그 약간 승리를 좀 약간 일군 좀 가장 첫 발판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3강 구도가 아니라 2강 1중 내지 2강 1약으로 이렇게 밀려났다면 아마 따라잡기가 굉장히 좀 버거웠지 않은가. 설령 감점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무리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첫 여론조사부터 굉장히 좀 안착화됩니다. 그 다음에 3월 초순에 약간 그 좀 정체되는 현상을 보였는데 그 다음 그 본경선 바로 직전의 여론조사에서는 다시 확실한 그 선두권 경쟁에 이렇게 합류를 합니다. 그때 이미 여러 가지 감점 변수라든지 좀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위성군 후보가 좀 이길 가능성이 가장 높게 이렇게 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가 있었는데 네. 만약에 3명의 후보 중에 2명이 결선에 오른다. 근데 위성군 후보가 1위로 오르든 2위로 오르든 결선만 오르면 어느 후보와 붙어도 이길 것이다라는 게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이게 대체적인 봤거든요. 왜냐하면 위성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무감점 2점을 갖고 이렇게 그렇죠. 좀 싸웠고, 그 다음에 그 다크호스로 이렇게 부상하면서 여론에 급속한 이렇게 지지세를 모으면서 상승세가 확인이 됐거든요. 이게 하나의 확장성으로 봅니다, 저는. 그래서 문대림 후보나 오영훈 지사 같은 경우에는 표의 확장성이 여론조사 때마다 약간 한계를 보였대 반해서 제한적이었죠. 위성군 후보는 좀 상승세를 보였다. 그래서 단지 감점의 변수와 오영훈 지사의 표명 이 두 가지 변수만 갖고 승리의 그 요인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약간 그 무리가 있고요. 있다. 예. 예, 본인의 표심의 확장성이 더해지면서 결선의 승리를 일군 것 아닌가 이렇게 바라봅니다. 저는 이제 조직력에서 뭐 이제 상대적으로 아주 열세죠, 사실은. 라는 평가가 예. 있었죠. 예. 실제 그렇고요. 뭐 이제 실제 결과도 사실은 이제 당원 투표에서는 다 진 걸로 확인됐고, 그렇지만 이제 여론조사에서 이제 일반 이제 도민 여론에서 앞선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조직력을 갖고 있지 못했는데 어떻든 간에 도민들께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위성군을 선택해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좀 경선 과정 보면서 여기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것들은 좀 없을까요? 저는 뭐 좀 안타까운 그 약간 좀 쟁점화됐던 그 사건. 예. 하나는 그 1인 2투표제 그 논란이 있었고요. 예. 물론 그 위성군 후보도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지만 마지막에는 좀 문대림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느 후보 진영에서도 이러한 그 1인 2투표제 종용을 했던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예. 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좀 이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익명의 문자를 다량 발송한 사건 이 두 가지가 이번 경선 과정에 나타났던 대표적인 그 불미스러운 그 사건으로 이렇게 좀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좀 그 당 차원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조사를 한 다음에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뭐 경선 과정에서는 이러한 일이 좀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뭔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이 1인 2투표제가 제주만의 문제는 또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지방도 이 같은 문제가 좀 네. 비슷하게. 예. 제도적으로 이제 권리당원과 안심번호 표본 초출에서 권리당원을 제외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예.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뭐 경선 관련해서 위성군 후보께 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좀 질문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뭐 이번에 그 경선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좀 본선도 아니고 당내 경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치열했다. 네. 그러면서 서로 좀 공세가 굉장히 격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좀 그럼으로 인해서 후유증도 좀 적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좀 이번 이 과정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결국은 이제 그 경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 안에 있거든요. 뭐 육상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치열하게 그 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경쟁을 하죠.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근데 나만의 방식으로 제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진심에서 발로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격양되는 언어라든가 사실은 좀 더 품격 있게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때로는 또 맡아도 뭐 약간의 흑색선전을 넣음으로써 결국 감정의 상처를 받게 만들고 그것이 서로를 격양되게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당내에서 좀 더 자제하고 자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우리 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그러한 비방과 마타도를 하지 말자라고 클린 선거를 하자고 제안을 드렸고 또한 정책 선거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입니다. 결국은 정책 선거를 집중하자 한 후보가 이번에 이제 등간에 이제 본선에 올라가게 되어진 거죠. 예. 좀 이렇게 좀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서 물론 오영훈 지사가 좀 현직 신분으로 좀 선수로 뛰면서 뭐 불가피하게 현 도정에 대한 이런 비판, 공세 뭐 불가피했던 점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작년 하반기 이후에 같은 당 소속 뭐 당원 모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번 경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좀 거셌거든요. 좀 도정에 대한 비판과 공세가 좀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영훈 도정을 좀 지나치게 흔들게 한 것 아니냐는 이런 그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좀 후보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 도정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기에 도래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선거에 직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부터는 이제 그 뭐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좀 과도한 공세들이 좀 언어적으로 보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그 평가는 뭐 정치인은 누구나 받게 되는데 특히 이제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현역 지사인 경우는 평가가 냉혹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실행 결과에 따른 결과의 평가와 또 실행하는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은 그 얘기를 나눴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 오영훈 도정이 좀 더 슬기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판이 정당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 저는 비판의 정당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이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비판을 해? 이런 식의 태도,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는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좀 더 솔직하게 도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그 비판하는 지점에 대해서 분명한 좀 반성하는 그런 모드를 좀 가졌다라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도정에서 좀 약간 그 다소 억울해하는 부분은 민선 8기 도정을 운영하면서 성과도 많았고 물론 한계와 과제 좀 약간 좀 실책도 좀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이런 성과적 측면은 도외시하고 그래서 부정적 측면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공격하지 않았나 좀 아마 이런 점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거에 나오잖아요. 저도 이제 도의원 3선, 국회의원 3선을 하는 동안에 이제 평가를 이제 재선 3선하는 과정에서 계속 평가를 받는데 잘한 것은 하나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예. 위성건이 뭘 한 걸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위성건 너 왜 못했어? 왜 이걸 안 했어? 가 아니라 그냥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예, 결국은 왜냐하면 도민들은 그 성과에 대해서 도민들이 기억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내 삶이 불편한 것을 해소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그 불편함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그거를 겸허히 수용하고 자세가 겸허히 수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말씀을 듣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는 뭐 내 성과 있는데 왜 넌 자꾸 이 얘기만 해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문제라니까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예, 그 하나만 좀 더 이번 승부를 가른 그 여러 변수 중에 감점 변수가 굉장히 컸는데 네. 이 감점 변수와 관련해서 좀 상대 후보 진영에서는 위 후보가 막판에 이 감점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중앙당에 이렇게 좀 알린 것. 이 부분을 갖고 좀 약간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이런 좀 지적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점 조항은 이제 우리 이제 100조에 있는 조항인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총선이 끝나고 6월에 이제 그걸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 제가 당헌 당규위원회에서 강령분과 위원장을 했던 시절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경선 불복에 대해서 10년간 출마 정지, 8년간의 마이너스 25%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거는 실제 경선을 불복하면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적용이 안 되는 조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당에서 개정을 한 거죠. 공천에 관해서 불복한 사항으로 의결되어지면 그것에 대해서는 10년 동안은 출마 금지, 그 다음에 이제 8년 동안은 25% 감점. 저는 그 룰을 그거를 저는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룰 위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국에 뭐 문대림 후보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고 전국에 제가 알기로 한 80여 명이 적용이 되는 조항이어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그 조항이 개정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공약과 현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출마하면서 뭐 대표적인 공약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공약을 좀 준비하라고 해서 좀 적어왔습니다. 예. 예. 제주의 가장 큰 위기는 경제가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예.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자영업자는 버티기 어렵고 농어민은 제값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공약의 핵심 3가지가 있는데요. 좀 길지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민생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탐나는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서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행정 지원 체제를 바꾸고 골목 상권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청년이 돌아오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청년이 제주를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 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저렴한 청년주택을 확대하고 창업과 미래산업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이 제주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떠나는 제주가 아니라 돌아오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제주의 산업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지금처럼 관광과 1차 산업에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제주의 바람과 햇빛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산업, AI, 디지털 산업, 연구와 교육이 결합된 과학기술 기반 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제주과학기술원과 같은 미래인재 플랫폼도 추진하겠습니다. 제주를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전진기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업도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제주의 농축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혁신하고 생산자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고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제주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준비한 제 공약입니다. 민생 경제, 그다음 청년 정책, 제주 예. 산업 예. 구조 크게 3가지를 통해 제주의 변화를 이끌겠다. 뭐 이런 공약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약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사항 질문을 좀 아까 뭐 민생 경제 분야 이렇게 좀 나왔기 때문에 좀 연관해서 이렇게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좀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지금 제주 관광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당장의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굉장히 커서 좀 제주 우리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좀 이것에 대한 혹시 뭐 공약은 뭐 별도로 없으신지요? 예, 관련돼서 입장도 발표를 했고요. 관련돼서 이제 지난번 국회에서 추경예산 심사할 때 관련되어진 예산 요청도 드렸는데 뭐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은 항공비 운임 지급이라든가 우리 제주 도민에 한해서 이제 유가 인상분에 따르는 그 비용 부담을 이제 정부가 좀 하도록 해야 된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관광객 관련되어서는 관광객 전체의 지원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관광객이 줄어들게 되면 제주인 경우는 이제 경제가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할인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검토해 보니까 중요한 문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제주 항공 좌석이 줄어들면 가장 큰 장기적인 데미지로 오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 좌석에 대해서는 절대 이제 줄이지 않도록 하는 요청을 이제 장관께 드렸습니다. 네. 아까 뭐 제주의 산업 구조를 이렇게 좀 현재 뭐 관광과 1차 산업 중심에서 좀 에너지 산업,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AI라든지 이렇게 좀 바꿔나가겠다 하시는데 에너지 관련 전환과 관련해서 지금 이번 그 경선 과정에 100조 원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을 이렇게 제시하셨는데 상대 후보 쪽에서는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그 비판도 있었거든요. 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그 100기가와트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사업은 어떤 거냐면 제주의 풍부한 바람 자원을 이용해서 10기가와트의 해상풍력을 추진한다. 거기에 100조를 투입한다. 100조를 투입해서 해상풍력에서 연간 14.2조 정도의 매출 이익을 발생할 것이다.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거기서 순이익이 한 4.2조 정도 될 것이다. 거기에 그러면 4.2조의 한 1조 정도를 제주도민의 수익으로 확보해서 제주도민들께 에너지 연금을 드리겠다. 이게 이제 공약의 핵심이고요. 그 개발된 것을 HVDC를 이용해서 해저 HVDC로 용인 반도체 산단에 공급하겠다. 그래서 용인 반도체 산단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생산의 주역으로 제주가 참여하겠다. 요게 핵심적 공약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이제 몇 가지 이제 제도가 좀 바뀌었는데요. 그 REC 적용 문제가 좀 바뀌었지만 그 REC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소득이 가능합니다. 그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관련되어진 전문가들이랑 협의를 해놓은 것은 한 78조 정도의 이제 투입이 되겠다 정도를 파악을 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수익 구조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뭐 공약의 취지라든지 이렇게 뭐 구상은 뭐 공감은 합니다만 뭐 저는 뭐 100조 원이 아니고 아까 그 개발하겠다라는 그 규모 10기가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좀 예를 들어서 지금 추자도 해상풍력이 한 3기가 정도거든요. 그럼 이것을 한 3배 정도 규모를 더 늘려야 되는데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제주도 해상에 추자도 말고도 그런 단지가 한 3군데 정도는 2군데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추자 해상풍력은 2.3기가고요. 2.3기가고 이제 제주 주변에 이제 우리 그 제주도에서 그 발표한 전력 기본 계획에 의하면 관련되어진 계획에 의하면 한 16기가 정도가 제주 주변의 발전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8기가 정도까지도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주의 바람은 그 세계 최고의 그러니까 북해에서보다도 더 좋은 바람의 품질을 갖고 있습니다. 품질은 속도와 지속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제주는 이제 8에서 9 미터 퍼 세크 정도의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추자 해상 풍력에서 개발한 사이트가 한 8.5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지속 시간이 매우 길어서 그 생산성이 매우 높은 그 품질의 것이고요. 그래서 추자 해상 풍력을 이제 거기 2.3기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확대와 그 인근에 이제 제주와 추사의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 그리고 한경과 한림 주변의 사이트, 그리고 제주 서귀포 앞바다 사이트. 서귀포 앞바다는 부유식 해상 풍력이 가능한 구조고요. 하나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HVDC로 그 육상으로 추자 해상 풍력을 만든 것을 원래 계획은 이제 오영훈 도정의 계획은 해남에 접속시키는 거였거든요.
해남이 아니고 제주에 접속을 시키고 제주에 접속한 거를 해남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개통 접속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고 돌아갔는데요. 결국 해남에 가더라도 해남에도 재생에너지가 남아나거든요. 제주 거를 받아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망 구조로 보면. 그럼 제주는 어떤 전략을 펴냐면 직접 필요한 수도권이 서울이 37기가와트를 쓰거든요. 거기에 직접 보내면 됩니다. 이제 HVDC로 바다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서남해안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 거긴 대륙붕지대여서 면이 평평하고 실제 이제 해적 케이블을 깔기에 매우 좋은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상상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결국은 망인데요.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그 망이 중요한데 그 망은 속도가 중요한데 육상으로 가서는 언제 갈지 모릅니다. 마을마다 지금 다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로 가는 거는 훨씬 용이하죠. 물론 가면서 어민들에게 피해소송 쭉 하면서 가는데 훨씬 더 속도가 빨리 갈 수 있다. 그래서 제주의 해상풍력이 우리 도민들에게 에너지 기본소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감귤을 서울에 팔아서 지금까지 먹고 살았잖아요. 1차 산업이. 그죠? 근데 이제는 전기 팔아서 살 수 있다. 최고의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하나만 더 이렇게 좀 질문하고 싶은데 그 제2공항 갈등 현안 문제입니다. 네. 물론 위성군 후보의 입장은 뭐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제2공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찬성 입장이다. 이건 전제로 하면서 네. 다만 도민의 의사를 존중하겠다. 그 방식으로 좀 신속하게 좀 결정을 해야 된다. 도민의 의사를 그 방식으로 공론조사 또는 주민투표를 하셨거든요. 네. 이게 어떤 방법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이제 우선 공항은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가 나오고 나면 그 안전 여부를 판단할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안전이 전제되어진다라면 추진을 하는 과정에 놓이겠죠. 그러면 관련되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주민들에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10년 이상의 이제 장기 과제였고 그것으로 인한 도민 갈등이 피해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히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정은 도지사가 됐다고 도지사 혼자 내가 찬성하니까 내 맘대로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도민적 합의와 도민적 결정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도민적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투표로 하든지 아니면 공론조사 방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택의 방식은 우리 도민들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갈등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보다 갈등을 여기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종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부결이 되어진다라면 이제 추진이 안 되는 방향으로 도민 결정이 되어진다라면 그것에 대한 보상 방안도 충분히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10년 동안의 갈등을 통해서 그 지역에 피해를 입었던 것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도 국토부와 그리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민투표 같은 경우에는 오영훈 도정에서도 그 제2공항 그 기본계획 그 제주도 의견서를 이렇게 제출할 때 우리 도민들에게 뭐라고 설명했냐면 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좀 어렵다 이렇게 좀 해서 주민투표는 일단 안 되는 것으로 다만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 이때 제주도의 시간으로 가지면서 갈등조정협의회를 공론조사 공론기구처럼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주민투표가 과연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정말 우리 제주도민에게 희망 고문을 할 게 아니라 예. 좀 정부에 좀 신속하게 한번 물어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겠죠. 주민투표가 가능한지 여부. 대통령께서 그 제주도민의 뜻에 따라서 이 사업을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라면
가능한 거 그렇지 않다라면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미뤄두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네. 다음은 좀 민선 8기 도정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선 기간 중에 민선 8기에 대한 뭐 공격 아닌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도 했는데 위 후보께서는 전반적으로 민선 8기 도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걸 확 바꿔야 한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민선 8기 열심히 했고 그 나름의 이제 새로운 비전,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계도 많았고 실패한 정책도 있죠. 네. 특징적으로 보면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주 산업이라든가 UAM이라든가 분산에너지 사업이라든가 저는 그거 적절하게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조응에 맞춰서. 근데 그것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음으로써 또한 두 번째로는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민과 함께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기만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도민들은 다 쳐다보면서 좀 뭐하냐 이렇게 된 거고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과오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섬식 정류장, 양문형 버스 제도, 그 다음에 이제 버스 노선 체계 개편을 했거든요. 예. 그것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함께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으로 쏟아져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섬식 정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칭다오 항로 개설과 관련되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수출 확대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이런 교류 확대, 물류비 절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면밀하게 좀 분석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도민들께서는 왜 그걸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왜 우리가 내야 되지?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시장에서 생존 가능한 구조여야 되는데 생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장기업 20개 유치. 예. 뭐 지난번 토론회에서 오 지사께서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렇게 상장기업 유치에 경제 정책을 집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우리에 있는 향토 기업들이라든가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벤처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이제 소홀해진 거, 정책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만나봤더니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상장기업 20개도 실패했지만 우리 기업들까지의 성장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정책의 실패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15분 도시 사업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그 성과가 구체적으로 도민들에게 체감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뭐 개념도 모호하고 사실은 15분이 뭐 걸어선지 택시를 타선지 버스를 타선지 뭔지가 없는, 그래서 그냥 오히려 그런 것들을 15분 도시라는 이제 타이틀이 아니라 뭐 도심 재생 사업이라든가 이런 형태, 생활권 사업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했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에 대한 그 평가들이 좀 부정적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좀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실패한 정책, 폐기한 정책 무엇이냐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그 답변하신 게 이제 그걸로 보면 되는 거죠. 섬식, 칭다오, 그 다음에 상장기업, 15분 도시. 그럼 칭다오 노선은 이거는 앞으로 좀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칭다오 노선은 저는 이제 지금 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구조가 되지 못한다. 이걸 언제까지 제주도정에 지금 어려운 그 세수 과정에서 세금을 투여해야 되는지 저는 이제 좀 용납하기 어렵지 않는가. 그리고 정서적으로 도민들께서 정서적으로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반대로 좀 민선 8기에서 추진했던 정책 중에 좀 계승해야 할 정책, 발전해야 할 정책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미래 먹거리를 찾는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미래 먹거리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오영훈 도정에서 실패한 것은 이게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었던 것이 실패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원, 그 다음에 국가 AI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이제 해상풍력 이제 슈퍼그리드 사업, 그 다음에 뭐 이제 우주 산업 이런 것들을 묶어서 실질적으로 투자 정책을 이끌어갈 컨트롤 타워가 투자청이나 아니면 투자공사 형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오영훈 도정의 항공우주 산업과 유해인 산업, 분산에너지 산업, 그리고 탄소 이제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이런 산업들과 그 다음에 건강 주치 제도 이런 좀 더 확대 개편해서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주같이 돌봄, 통합 돌봄 시스템은 이제 좋은 잘 만들어진 정책이거든요. 좀 더 다듬는다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제가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 칭따오 노선 같은 경우에는 좀 일단 뭐 결국 뭐 폐지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제 뭐 이것까지는 약간 뭐 도민들 생각하고 어느 정도 먼저 수긍은 좀 가능할 것 같다. 근데 아까 섬식정류장 부분 이거는 좀 명확하게 좀 약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저는 궁금한 게 첫 번째는 후보자께서는 정말 이 BRT 체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것 자체를 이 정책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서광로의 그 섬식정류장 이쪽 부분만 부분적 이렇게 개선하겠다는 것이 이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폐지라는 말이 조금 더 곡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BRT 교통 체계가 그 BRT 체계나 그 섬식정류장 이 체계가 사실 그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폐지를 주장하시면 마치 그 자가용 교통을 중심으로 한 관점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좀 대중교통 관점이 아니라 자가용 중심을 자가용 운전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좀 이것만 좀 너무 중심에 둔 것 아니냐 이런 이게 좀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미 그 섬식정류장이 서광로 구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양문형 버스가 좀 많이 이렇게 좀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만약에 폐지한다면 지금까지 도입한 양문형 버스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그럼 이미 만들어진 서광로 섬식정류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제 양문형 버스를 얘기하면 지금 이제 양문형 버스를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뭐 이미 새로, 운영되는 것도 있고 운영되는 것도 있고 새로 발주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섬식정류장 저걸 유지하기 위해서 양문형 버스를 계속 운영하려면 섬식정류장을 계속 늘려야 돼요. 그런데 섬식정류장의 특징이 3차로밖에 안 되는데 외곽으로 나가면 3차로도 없습니다. 2차로밖에 없는 도시의 구조거든요. 근데 그 많은 도시에 이 양문형 버스가 다닐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결국은 섬식정류장으로 운영되어지는 그 서광로 구문 그 구간 때문에 모든 게 다 바뀌고 있는 거면 그건 검토해야 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다면 철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십니까? 뭐 철거를 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방식의 문제겠죠. 철거하지 않고 그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 보면 될 거고. BRT라는 것은 고속 버스 급행 체계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중앙차로제가 3차선 안에 지금 편도 3차선에 중앙차로제가 들어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대중교통의 그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정시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느냐라는 평가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BRT 체계를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 체제를 바꾼다든가 다른 방식으로의 고민. 그러니까 뭐 사거리가 있는데 사거리가 너무 제주는 사거리의 좌회전을 너무 자주 둠으로써 사실은 이게 정체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왜냐하면 사거리를 좌회전을 안 주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게끔 하는 체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대중교통 활성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급행 체계는 급행 체계대로 지점과 지점, 거점과 거점은 신속하게 정확하게 다니도록 만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요번에 이제 제가 아라동도 가고 뭐 노영도 봤더니 이제 도의원 후보들이 이제 마을 버스를 만들겠다 공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마을마다 다 그 공약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요구가 많은데 우리는 마을 버스가 없잖아요. 그죠? 대중교통 체계에 마을 버스가 없습니다. 이게 순환해서 돌아오질 않아요. 이게 한번 가면 어디 갔다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용객들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도심 내 마을형 순환버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뭐 노형으로 이제 얘기하면 이제 노형, 연동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면 도청 앞으로 해서 뭐 이제 그 지역만 네, 그 지역에서 이제 노형 노탈이 들려서 노형 아파트까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도는 시스템 만든다면 이거를 타고 상업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출근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안 되니까 실제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할 수 없는 구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파트에 사람은 살고 생활권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 공간을 연결해 주지 않는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이제 택시를 좀 더 공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택시 역할을 좀 더 강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급행 그리고 이제 순환버스 그리고 택시 삼각망 체제를 잘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적인 경우는 이제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읍면적에 가면 이제 지선버스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단위로 있습니다. 동네가 저 조천 어디시잖아요. 거기 마을 올라가는 버스가 한 1시간 반이나 2시간 만에 여기 있을 건데요. 결국 그 버스를 타고 누가 생활하겠는가? 아무도 생활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조천읍 지역에 아니면 구자 한동 지역에 구자 지역을 두 블록으로 나눠서 순환버스를 20-30분 단위로 돌게 만든다면 그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순환버스를 만들고 택시는 이때 택시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이 고향이시죠. 네, 출신이죠. 한동 출신이죠. 예. 한동에서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제 읍사무소 있는 데까지 나오는데 택시가 없습니다. 읍사무소에서 시내까지 나오는데도 택시가 없어요. 그런데 택시는 많습니다. 실제 운행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거기에 이제 택시를 일정 정도 보조를 통해서 택시가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 그게 제가 주장하고 있는 읍면 지역 택시 책임 운영제를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5분, 10분 거리에 내가 원할 때 택시가 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읍면 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정책으로 지금 공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선입니다. 제주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그리고 무소속까지 나온다면 이제 4파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주는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제주가 처해 있는 위기를 탈출하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에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예. 세계적으로 이제 문명사가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AI 문명으로 바뀌고 있고 에너지가 이제 탈탄소에서 탄소 사회에서 탈탄소 사회로 바뀌는 문명의 전환기 있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새로운 미래 문명의 사회적 대전환을 추진하는 과제안이 있는데요. 그 과제안에 제주가 올라탈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후보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사회 대전환 등을 구체적으로 참여해서 실제 설계를 함께 했고 또한 이재명 정부의 지원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삼선 중진 의원입니다. 저랑 이제 친하게 지냈던 강훈식
네. 의원께서 지금 대통령 실장에 예. 가 계시고, 예, 뭐 원내대표는 한병도 원내대표고 저랑 축구 같이 매일 하는 멤버들이고 이런 정부의 주요 요직에 저희 3선과 4선 국회의원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뭐 김문숙 총리도 그렇고 그런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충분히 제주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선거운동 어떻게 그리고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할 계획이십니까? 제가 이제 도민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도민들께서 무엇이 불편하신지 네.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 것인지 그런 말씀을 듣고 그것들의 대안을 마련하는 그리고 그 대안을 정책화시켜서 도민들에게 발표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경선이 끝난 다음에 좀 체감적으로 하나 느끼는 건데 약간 좀 선거가 벌써 끝난 듯한 그 느낌. 그래서 약간 관심도, 본선에 대한 관심도가 갑자기 확 이렇게 좀 낮아졌다. 좀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으로 좀 혹시 투표율이 본선에서 좀 약간 좀 최저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무엇보다 좀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기 위해서는 투표 효능감, 왜 내가 투표장에 가야 되는가 이 동기를 부여해야 되거든요. 좀 투표 효능감을 좀 높일 수 있는 혹시 좀 계획 좀 갖고 계시면 방안. 좀 부탁드릴게요.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예. 우선 지금 이제 경선 레이스를 아주 세게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지쳤죠, 사실은. 저도 지쳤고 예. 또 함께 이제 경쟁했던 문대림 의원이나 오영훈 후보도 지쳤고 또 그걸 도와줬던 분들 다 지쳐 있는 상태, 사실 탈진 상태에 와 있는 상황이고 좀 휴식기로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란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은 도민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그런 문제에 우리가 그 공약을 내놓고 얘기를 한다라면 충분히 투표장에 나오실 거라고 봅니다. 민생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어려운 자영업자나 청년의 미래 이야기, 지금 당장 개선해야 될 것들을 더 찾고 더 얘기를 나눈다라면 이제 그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민들께서 투표장에 나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국회의원 사퇴는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게 보궐과 이제 맞물려 있다 보니까 우선 이제 서귀포 시민들께 좀 제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게 돼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 시민들께서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 주셔가지고 3선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게 되는데 더 크게 네. 제주를 위해서 또 서귀포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사퇴를 하게 된 걸 양해를 부탁드리고 더 큰 제주, 더 발전된 서귀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날짜는 언제쯤? 예, 지금 이제 당에서 4월 29일에 일괄로 이번 다른 제- 지역과 같이. 예, 다른 뭐 지금 이제 전재수 후보, 그다음 뭐 이원택 후보, 뭐 이런 후보들과 함께 같이 29일 날 4월 사퇴하기로 29일. 하기로 있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 대표께서 먼저 좀 해주십시오. 네.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거 다시 한번 좀 축하드립니다.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좀 이렇게 좀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좀 지켜보다 보니까 좀 한 가지 좀 아쉬웠거나 약간 좀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점이 민선 8기 도정에 대한 좀 체계적인 평가가 좀 필요하다. 그래야 본선에서는 민선 9기, 비전, 계획, 그다음에 올고든 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뭐 경선 과정에서는 현직 도지사가 선수로 나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세로 이렇게 또 부정적 측면의 걸 강조하면서 이렇게 공세를 가하셨다면 아마 본선에서는 그래도 좀 냉정한 평가 속에서 뭔가 도민들에게 민선 9기 도정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점 좀 감안하셔서 정책의 완성도 높여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성건 후보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 잘
지켜보셨습니까? 제주는 위기입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결국 온 도민이 힘을 합쳐서 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위성군 도의원 3선, 국회의원 3선 하면서 제주의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도민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늘 관심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위성군에게 기회를 주시면 정말 도민이 불편해하는 것, 정말 해야 될 것들을 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경험과 중앙에 있는 튼튼한 인맥을 바탕으로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다시 설계하겠습니다. 과거의 리더십이 아니라 새로운 설계와 실행을 하는 그런 리더십으로 제주를 이끌겠습니다. 위성군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로 확정된 위성군 후보와 함께 경선 과정의 의미와 과제, 주요 정책을 짚어봤습니다. 경선은 끝났지만 검증은 이제부터 또 시작입니다. 앞으로 선거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토론과 검증의 자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